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원 상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중 시가 이렇게 또다시 흔들립니다. 조금 회복을 하는가 싶더니 이 거래 일제 또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은 좀 큰 폭의 하락입니다. 일단 파월 의장의 발언이 하락을 하고 있었지만 거기에 낙폭을 조금 더 키웠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파월 의장 발언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좀 여쭤볼까요? 사실 파월 의장이 한 이야기는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였던 네.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몰랐던 얘기도 아니고 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근데 그만큼 지금 시장이 좀 기댈 데가 없다라는 거를 좀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주가가 좀 빠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제 어떤 그 관세의 영향이 경제 지표에 드러나지도 않고 있고 또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도 사실 뭐 20만 건 이상이면 일자리가 늘어났으면 그렇게 나쁜 지표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연준이 뭔가를 해줄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실 아직까지는 좀 이른 시점이다라는 걸 다 알고 있었을 텐데도 이게 이제 시장에 워낙 기댈 데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 파월 의장의 말이 원래 알고 있었지만 아픈데 더 아픈 데를 한 번 더 때린 격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새로운 내용은 없었어요. 이렇게 뒤집어 보면 4일에 했던 연설 내용과 거의 뭐 일맥상통하는 얘기였는데 시장이 가장 좀 실망했던 부분은 뭘까요? 그러니까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분, 개입이 있을 수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일축한 부분,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고 생각이 없다. 이거는 시장의 좀 정상적인 흐름으로 보인다. 뭐 이런 부분이었을까요? 어떤 부분에 특히 실망을 좀 한 걸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미국 경제가 네. 조금 더 나빠져야지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나빠진다라는 거는 뭐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업들의 이익이 여기서부터 한참 더 나빠져야 그 다음에 들어오겠네. 또 그 다음에나 뭐 그러니까 지금보다 고용도 나빠지고 기업들의 이익이 나빠진 이후에야 이제 그 연준이 금리를 내리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주식시장이 좀 버틸 수 있는 어떤 그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일정 생각했던 포인트들보다 조금 더 낮은 레벨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이 관세 때문에 이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챌린징이라는 표현을 좀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관세 때문에 나빠지는 건 알겠는데 얼마나 어떻게 나빠질지에 대해서 파월 의장조차도 그리고 미국의 연준 위원들조차도 잘 모른다라는 또 다른 불확실성이 아직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발언을 몇 주 전에 좀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는 없는데 이게 일회성 물가 인상이 인플레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이제 이런 멘트를 오늘 했거든요. 요거 조금 자세하게 해석해 보면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 인하는 지금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근데 이게 그 저희가 안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코로나 때. 인플레를 네, 일시적이다. 한시적이다라고 템퍼러리라고 얘기했었던 비난 진짜 많이 그게 받았죠. 있었는데 네. 사실 그게 그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물가 상승이라는 거는 수요가 늘어서 있을 때도 있고 또 공급이 부족해서 물가가 오를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예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었었던 이제 1970년대 보면은 이제 유가의 어떤 그 공급 부족으로 생기면서 이제 물가 상승이 굉장히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는데 지금도 보면 이 관세 문제가 단순히 이제 물가가 올라가 가지고 사람들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금리를 인하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관세율이 너무 높아지면서 필요한 물건을 제때 구하지 못해서 공급 측면에서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물가 상승이라고 하면 이게 약간 이제 그 코로나 때의 어떤 그 나쁜 기억 한시적이라고 했다가 또다시 말을 돌리면서 굉장히 빠르게 금리를 올렸던 이런 기억을 살짝이라도 지금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또 좀 한번 실망하고 걱정을 하게 된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 아무리
연준 뭐 의장이라고 해도 발언이 영향력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없을 때가 있는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기댈 곳이 워낙에 필요한 시장이다 보니까 별 그렇게 다른 톤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가 좀 컸다. 그래서 실망도 컸다. 기댈 곳이 그만큼 시장이 좀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최근에 베센트 장관이 이제 가을부터 파월 의장의 후임 뭐 인터뷰 네. 좀 알아보겠다 이러면서 약간 좀 이런 부분으로도 다음 FOMC 때는 질문을 많이 받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요거 뭐 굳이 좀 해석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네. 아직 내년 여름까지 임기가 한참 남았는데 그러니까 내년 5월까지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벌써 이제 후임을 정한다는 얘기는 지금 파월 의장이 힘을 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임기 채우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힘을 좀 빼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네. 되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후임이 정해지면은 네. 사실은 이제 그분이 후임이 실질적으로 이제 연준을 지휘하게 되는 건 앞으로 한참 남았지만 그렇죠. 그만큼 파월 의장의 어떤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베센트 장관도 그렇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파월이 이제 자기 입맛대로 잘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힘을 좀 빼고 뒤에서 또 다른 어떤 후임을 통해서 금융시장을 좀 조절을 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월가 일각의 분석이긴 하지만 최근에 월러 이사가 약간 비둘기로 네. 변했다 이런 것도 차기 의장을 좀 네.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긴 하더라고요. 벌써 좀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런 의미로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 가지 시장이 지금 관세에만 완전히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상무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시장에서 가장 좀 중점에 놓고 보고 계세요? 시장 반응. 예. 네. 물론 관세가 지금 가장 큰 이슈인데요. 근데 이제 관세라는 거에 따른 이제 금융시장의 어떤 그 반응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가장 좀 이제 그 원래 저희의 생각 또는 이제 시장의 생각하고 좀 달랐던 부분은 달러가 굉장히 좀 약하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어쨌든 관세 때문에 그 달러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 달러에 대한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이 뭐 흔들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지난해 연말만 하더라도 거의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뭐 110을 향해서 갔던 것들이 지금 보면은 이제 100을 거의 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달러가 굉장히 좀 약하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2018년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때는 하고는 좀 확연히 달라진 부분들인데요. 그때는 달러가 굉장히 좀 강했고 경쟁적으로 그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를 하면서 아시아 통화가 또 함께 절하가 됐었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보면 저희 원달러 환율도 이제 뭐 1,480원대까지 갔던 것들이 지금 1,420원대까지 급격히 또 내려오는 거를 보면서 확실히 또 2018년, 2019년 미중 무역 분쟁하고는 또 좀 이 그 금융시장의 좀 반응이 좀 다른데 저는 그 가장 큰 다른 게 결국은 이게 관세라는 게 중국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를 보편적으로 때리면서 기본적으로 미국 자산에 대한 그 미국 자산에 대한 어떤 수요가 역으로 지금 이제 돌아서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만약에 정말 이런 것들이 달러가 좀 약해지고 달러 약세가 단순히 이제 미국 대비 다른 국가들의 어떤 성장률이 높아서 그 달러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 많이 들어왔던 돈들이 좀 빠져나오는 과정이라고 하면은 미국 주식시장도 조금은 더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가 지금 100선에서 뭐 다시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좀 100을 회복하기도 하고 지금 100 아래 위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조금 더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럼 상무님은 좀 보시는 건가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달러가 지난 2년 동안 워낙 강했잖아요. 흰 달러 같다고 막 했죠. 그리고 그래서인지 이제 뭐 미국 자산에 대한 어떤 수요가 뭐 채권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어쨌든 뭐 미국 주가는 뭐 좀 떨어져도 달러가 강하니까 충분히 이게 또 상세가 되어지고 이런 게 지난 2년 동안에 이제 벌어졌던 일인데 사실 이제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트럼프 정책에 있어서 약간 서로 상충되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뭐냐면 결국 미국이 원하는 게 정말 무역 적자 축소라고 하면
사실 미국 소비자들이 그 남의 나라 물건을 더 많이 사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달러가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 밖으로 나갔던 달러가 사실은 이제 역으로 미국의 주식과 미국의 채권으로 다시 돌아온단 말이죠. 그만큼 이제 미국 소비자들이 많이 써주고 미국 경기가 좋고 미국 기업들이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계들이 형성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미국이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 미국이 남의 나라 물건을 안 사겠다라고 하면 그 상대방 국가들의 이제 달러가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미국 자산을 미국의 국채도 그렇고 미국의 주식도 그렇고 열심히 안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제일 조금 제가 생각할 때 위험한 게 한 2년 동안 가장 지금 미국의 주식을 많이 산 데가 어디냐.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미국의 채권을 제일 많이 늘린 쪽이 어디냐라는 게 이제 가장 지금 핵심인데 네. 채권은 유럽이 굉장히 좀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뭐 최근 들어서도 뭐 중국이 뭐 미국 국채를 뭐 매도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살짝 돌아오긴 했는데 미국 국채 팔고 금 산다. 네. 뭐, 네.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지금 밝혀진 것도 없고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은 미중 무역 분쟁 이후에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오히려 지난 2년, 3년 동안 정말 꾸준히 미국 국채를 산 건 오히려 유럽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럽이 오히려 조금 지금 국채를 좀 팔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래서 오히려 유로가 엄청 지금 세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들이 좀 있지 않나 싶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 이제 미국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난 2년 동안에 미국의 주식을 가장 많이 산 게 미국의 가게들도 많이 샀지만 사실은 해외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이 샀습니다. 뭐 비단 한 1, 2년간 우리 투자자분들도 미국 주식을 굉장히 많이 사셨잖아요. 네. 뭐 이런 걸 네. 보더라도 해외 미국 외의 분들이 많이 들어갔다. 미국 시장으로. 뭐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계산을 해봤더니 네. 여기 뭐 그림 잠깐 봐주시면 네. 그러니까 GDP 대비 그 나라 경제 규모 대비 미국 주식을 제일 많이 들고 있는 나라가 노르웨이,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은 GDP만큼이나 한 해에 그 나라가 성장하는 규모만큼이나 미국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GDP 대비 거의 한 30% 이상 가까이 주식을 좀 들고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누가 미국 주식을 제일 많이 샀나를 국가별로 보면은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캐나다 이런 그 약간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수출 중심의 국가들이 굉장히 좀 미국 주식을 굉장히 좀 많이 샀고 한국도 탑10 안에 듭니다. 그래요. 예, 많이 샀죠. 네. 저희도 많이 샀는데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미국의 어떤 그 관세 정책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무역 수지가 좀 줄어들 수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미국 주식을 뭐 보유하고 있는 각 개인들이 막 팔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쪽으로는 자금이 되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좀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의 달러 그리고 미국의 주식시장에 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생각보다 달러는 조금 더 약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 정책이 이렇게 계속 불확실성을 키우는 한 생각보다 달러는 좀 약할 수가 있고 달러가 약한 국면에서 미국 주가도 이렇게 지금 뭐 고점 대비해서 거의 이제 이미 20% 가까이 이제 하락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하는 것이 약간 위험은 합니다만은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주가가 반등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하다. 미국이 너무 이용당해 왔다라는 게 이제 이번 관세에서의 중심으로 계속해서 미국이 이제 특히 대통령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반대, 그럼 그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달러 약세가 좀 더 미국 입장에서는 유리하고, 그러면 이거는 뭐 일부러 좀 바라는 바로 유도한다라는 분석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정책적으로 유도한 부분들도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달러가 좀 많이 비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달러가 비싸다, 싸다라는 거를 사실 이제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천차만별이긴 합니다만은 네. 이제 일반 주류 경제학에서 많이들 보는 게 이제 환율을 실질 실효 기준으로 이렇게 보는 거를 많이들 보게 됩니다. 이제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게 뭔가 하면 물가와
왜냐하면 물가가 그 차이가 많이 나면은 각 나라의 통화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물가하고 그다음에 그 나라와 교역하는 교역의 규모를 감안한 이제 환율을 이제 따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네. 지금 미국의 달러가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도 미국 달러가 더 비쌌던 경우는 딱 두 번밖에 더 없었습니다. 어, 70년대 초, 그다음에 이제 플라자 합의가 있었던 85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미국 달러는 71년 닉슨 금태환 포기 이후 이제 어떻게 보면 변동환율제로 변한 이후에 세 번째로 지금 비싼 상황입니다. 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달러가 비싼 상황에서 트럼프의 정책은 이제 딱 건드리는 트리거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정책 때문에 달러가 약해졌다라기보다는 그 물론 방향은 달러 약세를 유도를 하는 게 맞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달러가 좀 비쌌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환율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나라 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GDP가 있는데 미국의 비중이 계속 커지면 달러가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뭐 저희처럼 전 세계 GDP에서 한국의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면은 환율이 약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 그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6%, 27%이 정도 되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지금 달러가 좀 많이 비싼 것 같아요. 저는 저희가 계산한 거로는 한 15에서 한 20%. 최근에 조금 이제 절하가 되어가지고 그 정도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좀 비싸서 뭐 달러가 어쨌든 저는 한 뭐 지금 100을 살짝 깨니 많이 뭐 이러고 있는데 한 90선에서 계속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좀 저희 원화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저평가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점유율도 떨어지고 GDP의 비중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저는 한 1,400원대 초중반 정도, 지금 정도가 그냥 적정한 레벨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질문에 어떤 답을 좀 네, 네. 말씀을 드리자면 달러는 원래 비쌌고 좀 지난 2년 동안 많이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의 정책이 약간 물소식의 역할을 좀 한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달러가 약해질 가능성도 상무님은 보고 계신 거고요.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1,400원 밑보다는 한 1,400원 초중반 정도로 네, 적정선을 좀 보고 계시는데 최근에 주식 시장보다는 채권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었구나. 그래서 채권 시장이 이제 변동성을 너무 보이니까 이제서야 움직이는구나. 조금 관세에 대해서 완화적인 흐름을 보이는구나. 이제 이런 시각이 많잖아요. 달러 약세, 또 채권 시장의 불안, 이건 종합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까요, 상무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약하다라는 거는 미국 자산 전반적으로 주식, 채권 뭐 등등등 미국 자산에 대한 어떤 뭐 나쁘게 얘기하면 신뢰도, 좋게 얘기하면 이제 달러의 어떤 수요가 조금 이제 약해진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뭐 주가가 빠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채권은 사실은 그동안에는 뭐 미국의 채권이라는 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이제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니 생각보다 물가는 올라갈 것 같고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게 다른 국가들은 사실은 지금 뭐 이렇게 관세되고 이제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다 디플레로 가게 되는데 미국만 이제 디플레로 안 가고 오히려 약간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실질 성장 또는 실질 금리는 약간 더 이제 미국이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계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제 달러의 가치 또는 미국 자산에 대한 가치가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서는 상당히 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달러가 좀 덜 선호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채권에 대한 걱정도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생각은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미국의 물가가 그러니까 물가가 높아져서 수요가 더 많이 깨지는 시점에서는 다시 금리는 내려갔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제 지금은 아직은 이 물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감이 좀 안 잡히는 그런 불확실성이 너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해소가 된 이후에 미국 국채에 대한 선호도 또는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가 조금 더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메인 스트리트라는 얘기가 네. 이제 미국에서 좀 나왔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월 스트리트라고 월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메인 스트리트는 살짝 좀 생소하잖아요. 월 스트리트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메인 스트리트를 조금 더 중요하게 보겠다라는 관점으로 얘기가 나온 건데 이게 뭐 중소기업 뭐랄까요 중산층 소상공인 뭐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좀 약간 생소한 분들 있을 예.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월가라고 하면은 네. 그냥 금융시장이라고 보시면 그쵸. 되고 메인 스트리트라고 하면은 그냥 실물 경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물 경제. 예. 네.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 음. 그다음에 이제 중산층 가게, 음. 뭐 소상공인 네. 이렇게 좀 분리를 하셔가지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던 이유는 원래는 이제 금융시장이라는 거는 실물 경제를 반영하는 게 맞는데 네. 가끔 그 괴리가 좀 벌어질 때가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막 주가만 올라가는 것 같고 이제 그럴 때 이제 메인 스트리트와 월 스트리트를 이제 구분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그 피터 나바로 네. 교수가 자기는 이제 테러프는 관세는 메인 스트리트를 위한 거다라고 이제 한마디를 해주시면서 또 이제 메인 스트리트냐 월 스트리트냐 뭐 이렇게 좀 구분이 좀 되어지는 분위기인데요. 근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월스트리트가 메인 스트리트예요. 그걸 뭐 이렇게 따로 물론 그 미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지금 그 계층 간의 어떤 괴리가 많이 벌어져서 부익부 빈익빈 그다음에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메인 스트리트와 월스트리트 간에 약간의 간극은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가계의 금융 자산의 43%가 주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미국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이제 베이비 부머들, 은퇴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월스트리트가 안 좋으면,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안 좋으면 당연히 은퇴자들이 안 좋고, 은퇴자들은 물론 베이비 부머들이 갖고 있는 부가 뭐 X세대라든지 밀레니얼 세대들에 비해서 부가 많이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주가가 떨어지면은 뭐 급여 생활자가 아닌 은퇴자들의 어떤 삶의 질이라는 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메인 스트리트도 당연히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월스트리트가 메인 스트리트다. 너무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은 약간 뭐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 피터 나바로 교수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좀 돈이 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아요. 이분법으로. 네. 네. 근데 근데 그게 사실 아니다. 그들이 사실은 주식을 또 갖고 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결국은 주가 안 좋으면 또 금융시장 불안해지면은 트럼프 정부도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월스트리트, 메인스트리트 발언이 나온 배경 자체가 보면 주식보다는 조금 더 이제 실물 경제, 뭐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소상공인이나 뭐 이런 중산층에 더 영향을 주는 금리 쪽을 좀 더 민감하게 보겠다는 의미로 네. 시장을 좀 받아들였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주가 떨어지면 이들도 좋을 수가 없다. 다 네. 연관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구분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주가 얘기를 네. 좀 해볼 텐데. 이게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한 번 속을 수는 있는데 두 번 속으면 이제는 투자자들 잘못이니까 두 번 속지 말자라는 분석도 월가에서 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거 두 번 속는 또 어떤 국면으로 진입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의 하락 이게 조금 더 이어질까요? 그러니까 반등을 해도 의미 있는 반등이 아니라 찔끔 오르다가 네. 또 떨어지고 이런 게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앞으로 시장 상황 좀 분석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좀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S&P 500이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18% 빠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는 악재를 반영한 건 맞습니다. 많이 맞고 여기서 이제 주가가 엄청 더 소위 말하는 2차 하락으로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 좀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데 저는 지금의 어떤 트럼프의 정책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세계 금융 질서, 그다음에 세계의 어떤 교육 질서를 한번 뒤흔드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판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관세로 막 145%, 124% 네.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게 되면 언젠간 내려가긴 하겠지만 내려가더라도 뭐 내려가봐야 뭐 한 20, 30%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급망은 지금보다도 더 단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중국 제품에 대한 대체제를 찾을 거고, 뭐 중국은 이미 지난 8년 동안 많이 준비를 해왔고, 그러면 이제 공급망의 변화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이 공급망의 변화라는 거는 결국은 싸게 주고 살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비싸게 들고 와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물가가 어쨌든 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들어오는 비용이 높아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의 이익이 예전만큼 늘어나기가 되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트럼프 정책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이제 기업들의 어떤 이익 마진, 그리고 이익 마진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밸류에이션도 조금 압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약간 지금 판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판이 바뀔 때는 이 지진도 보면은 지각 변동이 있고 난 다음에는 여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정도면은 저점이었다라고 생각하는 레벨보다도 우리가 조금 더 낮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굳이 우리가 과거의 잣대대로 보면 싸기 때문에 들어가서 겪을 수 있는 변동성에 대한 위험을 더 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는 좀 천천히 사자. 내지는 좀 조금 더 지켜보고 있다가 좀 들어가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무님, 이제 우리가 학습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과거에 몇 번의 사례들을 통해서 급락할 때는 무조건 좀 주식 비중을 못 들어갔던, 비중이 없었던 분들은 뭐 사시거나 좀 늘리거나 그러면 결국에는 올라가더라 하는 학습 효과가 좀 여러 번을 통해서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엔 좀 판이 바뀌는 때라서 다르다라는 생각이실까요? 다시 한번 여쭤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의 이제 주가 반등의 네. 과정을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 뭐 M7처럼 미국의 이제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다가도 굉장히 많이 반등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주가가 지난 그 90일 상호 관세 유예 이후에 반등을 하긴 했잖아요. 네. 근데 반등 과정에서 유심히 살펴보면은 물론 뭐 팔런티어나 뭐 이런 주식들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하락폭에 비하면 그렇게 반등이 강하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반등을 세게 하는 업종들이 어떤 업종이냐면 뭐 필수 소비재 같은 업종들, 그다음에 유틸리티 같은 업종들이 좀 셌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 시장은 이게 정말 이게 바닥이다라고 하면은 많이 빠졌던 업종들이 많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데, 약간 시장은 좀 굉장히 디펜시브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 얘기는 결국은 아직은 바닥을 뭐 확인을 하지 못했다, 또는 어쨌든 실적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라는 거를 좀 그 주식시장이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번에는 약간 그 뭐 작년 여름에도 뭐 주가 조정이 좀 세게 왔었기도 했고, 뭐 이제 여러 번 주가 조정이 왔었지만 어쨌든 고점 대비해서 한 15% 20% 이상 떨어지면 늘 기회였긴 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좀 천천히 들어가자, 좀 쉬엄쉬엄 가자. 지금 당장 리스크를 질 필요는 없다. 지금은 약간 시장에서 어떤 기준점이 지금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요쯤이면은 조금은 신중하게 들어가 볼 만한 시점이다 할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이나 계기라든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선생님? 결국은 또 연준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파월 의장이 말했던 것처럼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마도 한 분기 정도가 지나면, 또는 한 분기 내에 지표들이 조금 더 나빠지게 되면은 연준도 이제 판단을 하겠죠. 물가가 오르지만 그래도 고용시장과 경제의 안정성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아마 그때가 좀 이런 미국의 주식시장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M7 기업들이 뭐 펀더멘탈이 엄청 변한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잘 하고 여전히 훌륭한 기업들입니다. 근데도 이제 주가가 계속 힘을 못 쓰는 이유는 단지 비싸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비싸다라는 기준이 예전처럼 관세가 없고 그냥 그냥 반도체 그냥 쉽게 구입할 수 있었던 때하고, 이제는 뭔가 반도체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관세까지 덧붙여가지고 비싸게 들어와서 그 캐펙스 비용이 엄청 드는 국면에서의 어떤 투자의 기준점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 비쌌는데 지금은 조금 더 비싸져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를 상쇄를 해주려면 결국은 금리 인하와 같은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파월 의장이 이제 그래도 이제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뉘앙스가 바뀔 때가 제대로 된 주식시장의 어떤 안전판을 찾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지표가 조금 더 망가지길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주식 입장에서는? 그거 하나 하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저는 요즘 열심히 보고 있는 게 네. 그 공화당 내의 트럼프 지지율입니다. 이게 그 구글 같은 데서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게 거의 한 계속 60% 70% 했던 그 트럼프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거의 이제 50%대로 떨어졌긴 했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좀 굳건한 편인데 이게 이제 그 깨지는 판이 되면 분명히 이제 또 트럼프도 정책에 있어서 좀 변화를 좀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